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많이 싸우냐면은 이제 결혼 전에는 쿨하게 그래 명절 때는 각자 집에 가자 라든가 우리 집엔 제사를 안 지내 믿어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죠? 구정 때는 남편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뭐 아내 집에 먼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돼서 이혼에 이르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명절 이후 뭐 전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정에서 좀 막 다툼도 생기고 막 불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차근차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명절 관련해 가지고 뭐 결혼, 연애, 이혼까지 전반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아니 또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 그 아마 업로드 되는 날 아마 그 앞뒤로 아마 그 네. 방송되는 것 같은데 유퀴즈에 나가셨다고. 네. 구정하고 추석 지나면은 항상 네. 이렇게 뭔가 이혼에 관련된 문의들이 많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썰이 있죠. 아, 네. 아,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많아요? 많은데 네. 요즘에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양상은 좀 달라졌어요.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요 사실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 10년 전에 이제 상담해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고부 갈등 사실은 그게 거의 탑3 안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사실은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고 고부 갈등이 얼마 없어졌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그때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고부 갈등으로 나 힘들어하고서 오시는 며느님 분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때 며느님 분들이 50대, 60대 이러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50대 분들이 제일 많았었죠. 40대 후반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어머니의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식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신세대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신세대란 말도 참 이제 X세대 분들도 이제 며느리 보고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 이제 본인이 며느리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되시면서 구습을 타파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며느리와 고부 갈등보다는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요즘에는 이제 마마걸, 파파걸 다 이제 아예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의 결혼 자체에 관여를 하시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고부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양상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명절이 되면은 이제 고부 갈등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극대화되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명절 때 못 만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거의 정부에서 네.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 횟수가 줄었으니까 갈등들이 많이 작아졌는데 대신에 그때 무슨 일들이 생겨난 줄 아세요? 어떤? 국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어머니는 오래. 그럴 수 그거 있죠. 별거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자식들은 그렇게 상관없다고 가지. 네. 근데 이제 뭐 자녀들 이제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유난 떠냐, 유세 떠냐 이러면서 이런 갈등들이 오히려 부부간의 갈등들이 많아졌죠. 그때 되게 심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말 심했어요. 그때는 그때. 정말 코로나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며느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애들 때문에 이제 안 간다고 하고 이제 뭐 노인들은 그래서 그때 최근 3년 동안 간에만에 하는 싸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고부 갈등보다는 이제 부부 갈등으로 많아졌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많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정착화됐다는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제사를 뭐 지내내 만에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이혼까지 오고 이런 케이스들은 줄은 거예요? 줄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댁에서 좀 약간 시달리고 이렇게 좀 명절 때 조금 힘든 육체 노동에 시달리셨던 이제 며느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요즘에 더 많은 게 뭐냐면은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되게 웃긴데 신혼부부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사나 뭐 명절에 그렇죠. 누구 집을 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많이 싸우냐면은 이제 결혼 전에는 되게 쿨하게
쿨하게 그래 명절 때는 각자 집에 가자라든가 우리 집엔 제사를 안 지내 믿어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죠? 구정 때는 남편 집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추석 때는 뭐 아내 집에 먼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돼서 이혼에 이르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약속이라 하면 사실 뭐 약간 좀 수정이 되거나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어떤 다른 이견이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우리 각자 이제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걸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첫 해부터 벌써 그게 되나? 첫 해부터 벌써 요즘엔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네. 예를 들어 며느리 사위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각자 집에 가자.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배우자 말이 약간 바뀌는 거죠. 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네.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화가 나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말이 바뀌어?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수정되긴 참 어려운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일어나요. 왜 말을 바꾸는지.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 어떤 뭐 남편이 됐든 아내분이 됐든 그냥 우선 결혼하면 뭐 알아서 좋아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겼구나. 대충 그때 그냥 넘기고 이게 뭐랄까 나의 의사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큰 거죠.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뭐 사기 결혼당했다 뭐 했다 하면서 이제 그게 분쟁이 되고 오히려 결혼 전에 약속했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하면서 이제 막 내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 제사라든지 아니면 너네 집 먼저 가고 우리 집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랬는데 너네 집 2번 갔으니까 이혼하자 할까 이런 거예요? 2번 안 가죠. 2번까지는 안 가죠. 일단은 순서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있는 시간의 문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간 엑셀. 그렇죠. 항상 엑셀 만들고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도 다 따져요. 반반 결혼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너가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약속이 깨졌으니까 이혼하자. 그래요. 자식들이 한두 명이고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누구네 집에 먼저 가서 거기서 뭐 일을 하고 다음날 뭐 다른 집에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게 일반적인 의례의 관습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 전에 어떤 약속했던 것들 약간 구두 계약일 수 있는데 어떤 문서화는 안 됐을 테니까. 그런데 뭐 녹음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나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헤어져? 이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굽히거나 결혼 전에 약속대로 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합의해서 헤어지고 어차피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일반적인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 저런 건 너무 소수다. 그냥 뭐 몇 명 있는 걸 이렇게 확대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꽤 많다는 거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젊은이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도 왜 이혼했어요? 약간 이런 거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마마걸, 파파걸 아까 말한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완벽하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마걸, 파파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과 이혼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부부싸움 하면 일단은 스피커폰 키고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 되게 나쁜 의미에서는 너무 과보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식들이 내 자식이 이제 내가 소중해진 거고 내 자식이 소중해진 거고 내가 뭐 어디에 뭐 시가에 처가에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고 내가 소중하고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예를 들어 몇 달 안 되거나 뭐 1년 정도 됐을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딸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뭐 아들이 전화가 왔어. 우리 집 먼저 가기로 했는데 요번에 예를 들어 뭐 영순이가 좀 반대가지고 나 요번에 못 간다. 엄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막 나 너무 화가 난다. 막 나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쳐. 그럼 보통의 어떤 그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잘 합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할 텐데 이혼을 이렇게 그래도 이혼하고 와라. 이렇게까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부모님들도 사고가 많이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예.
내가 너 그때 옛날에 반대했던 거 너 기억나지? 너 잘됐다 이번에 헤어져라 약간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가 왜 뭔가 굽히고 들어가느냐. 너가 원하지 않는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부모님들이 말리던 게 약간 어떤 전통의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거 요즘은 안 그래요. 전혀 아니군요. 네, 요즘은 안 그러고 오히려 이제 사돈끼리 싸우는 경우도 더 많고 이혼이 안 될 것도 이제 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이혼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싸우다가 엄마 보면서 이혼해 말어 그러면은 해. 가자 이러고 해서 짐 싸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말로요. 그렇군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약간 결정을 하는데 막 되게 단호하게 다 하는 것도 좀 있구나. 부모님들이 이제 캥거루 뭐라 그러지? 캥거루 뭐라고 하잖아요. 캥거루족 다 끼고 그게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다 헤어지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결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갖다 뭐 취하했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화해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 뭐 명절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안에서 다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가고 각자 집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에 딱 이르는 건 아니겠죠. 생활 방식으로 봤을 때 항상 부딪히는 면들이 있고 서로 양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지. 그것만 다른 건 너무 막 다 너무 막 사랑스러워. 막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그것만은 양보 못해라고 해서 이혼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고 그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이혼이 될 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과거 대비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벤트만 보면은 뭐 저런 걸로 이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뭔가 많이 쌓였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아니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 되게 빠르게 이혼하는 거죠. 우리 세대 때는 우리 전 세대 때도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누군가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게 가족이고 부부고 하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혼인 4년 이내의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신혼 이혼의 그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 각 세대들 중에서 신혼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4년 이내에 헤어지는 커플들. 네. 어떤 거냐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4년 이내 뭐 이렇게 뭐 구간별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4구간 정도로 나누는데 혼인 기간 비례해서도 4구간도 나누는데 유의미하게 뭐 신혼 이혼이 막 거기만 50%가 늘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다 10% 후반대로 비슷비슷한데 1, 2%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신혼 이혼 분들만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증가 추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는 증가 추세로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수치 함정이 있는 게 우리가 신혼이혼 같은 경우 요즘에 혼인 신고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요즘에는 애 낳고 뭐 애 낳을 쯤에 할까 말까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은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고 사실은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사실혼 관계에서 그냥 헤어지면 거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 수치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긴 요즘에 그 30대 미혼율이 막 높아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인 신고 안 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냥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는 헤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 헤어지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4년 안에 뭐 굳이 이렇게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애 낳는데 한 2, 3년 걸리니까. 그럼 그러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냥 끝인 건가요? 그냥 뭐 나가라 하고 이렇게 집 보증금 끝내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사실혼하고 법률혼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상의 혼인의 형태는 갖추고 혼인 생활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일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적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되게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어떤 특이한 사정들이 있어야지 이혼이 되는 되게 힘든 사실은 상황이고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나 싫어 하고 집을 나갔을 때 혹은 합의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요.
서로의 유무책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나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냥 이혼이 되는 것이 사실혼이죠. 그래서 예,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게. 그러면 또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나 너랑 이제 그만 살 거야 하고 나갔어요. 짐 싸서 나갔어. 그리고 한 달 뒤에 마음이 풀렸어. 다시 돌아갈게 했는데 그때 야 네가 나랑 헤어지기로 했는데 나 이제는 싫어라고 해버리면은 다시 사실혼 관계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혼은 완벽하게 이게 의사 본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싫다고 그러는 거를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되냐? 왜냐면 이게 다툼이 길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냥 마음이 약간 조금 좀 싸워서 내가 약간 삐져 있는 게 좀 한 달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마음이 변했어. 이제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대.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되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그 관계가요 정말로 얇고 정말로 깨지기 정말 쉬워요. 마치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사실혼이라면은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률혼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합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소송을 해서 위자료도 청구하시고 사실혼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 그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결혼식 유무인가요? 아니요. 가장 큰 거는 결혼식의 유무인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두 다 부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주관적으로는 우리 둘이 부부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동거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냥 같이 룸메이트로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부부가 그 남녀가 모두 우리는 부부의 생활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저들은 부부가 맞아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와 그다음에 가족들 각자의 가족들에게 며느리와 사이로였어.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신혼여행을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다라는 게 좀 있어야지 동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혼이라는 게 인정받는 순간 이제 어쨌든 경제 공동체 취급을 받긴 받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요즘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고민 상담 사연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이제 미리 그냥 먼저 동거 어차피 2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동거합시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양가 쪽에서도 뭐 그래 너네는 1, 2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그냥 같이 살아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혼이에요, 동거예요? 그거는 아마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동체다. 만약에 경제를 같이 섞었다라고 하고 서로의 며느리와 사이로서 역할을 했으면은 거의 이제 사실혼에 준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 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어쨌든 그런 의사가 보이기만 해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약간 그런 건가요? 폭넓게는 아니 솔직히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이렇게 카톡도 많아야 되고 뭐 명절에 당연히 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뭐 그 가족 간의 카톡 있고 그다음에 그 뭔가 경조사에 서로의 경조사에 참여를 하고 우리 며느리야, 우리 사이야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그 정도까지 돼야지 사실혼이다.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봤을 때 옆집 부부가 갔을 때 쟤들 부부였어라고 하는 진술서도 있어야 되고 뭐. 쉽진 않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세금 때문에 많이 거꾸로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사실상 뭐 사실혼의 반대, 뭐 위장 이혼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좀 많은가요? 어르신분들. 어르신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세금이나 이런 증여 상속의 문제 때문에 협의 이혼 정말 많이 하시죠.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뭐 부동산이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슬프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뭐 다주택자의 뭐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이혼이라기보다는 아예 사실은 원칙적으로 요즘에 다 젊으신 분들 똑똑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예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하다가 위장 이혼이라던가 뭐 세금 때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 부부 중 일방의 사업상의 채무나 그렇죠. 파산이나 회생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
뭐 이혼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반대로 이제 사업하다가 보통 이제 사업이 막 위기가 오면은 위장 이혼처럼 하면서 아내한테 좋은 재산 다 몰아주고 맞아요. 나는 안 좋은 거 떠안고 이제 갈라서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내한테 간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들이 받아내거나 하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거 소송 굉장히 많이 해요. 채권자 이제 뭐 취소 소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말씀 그대로 이제 사실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그거 뭐 은닉행위라고 하나 이런 사행위 같은 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네요.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는 너무나 명백히 은닉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송들이 있지만 정말 쉽지는 않고요. 뭐 사행위 취소 청구인가 뭐 그런 맞아요. 어떻게 똑똑해. 경매하면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거잖아요.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국세청에서 막 한 집에 살고 있는 거 막 찾아내가지고 추징하고 막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위장 이혼을 이제 막 와이프가 막 사업 크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사업상 힘들어 여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위장 이혼이고 이제 한 집에 이제 사실혼이죠. 그 이후로는 별 문제 없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큰일 나요, 여러분. 왜요? 왜냐하면 이혼이 이게 내 진위가 아니라고 해도 이혼을 서명을 해서 이혼 신고를 하는 순간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합의 이혼은 네,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게 위장 이혼입니다. 이게 이혼이 이혼이 무효예요라고 해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을 해서 이혼은 된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유책이 없는데 본인이 사실은 막 바람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상의 채무 때문에 우리 이혼해야 돼. 우리 위장 이혼 해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집 나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바람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게. 많아요. 사업상의 어떤 위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거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방금 전에 그렇게 뭐 위장 이혼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짓으로 내 상황을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합의를 좀 유도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로 이혼 끝내고 나는 뭐 이제 뭐 따로 산다 뭐 이런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 나랑 헤어지자 나 뭐 다른 여자 나 다른 남자 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생기는 그 재산 분할보다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얘기하는 순간 이혼을 못하죠. 이혼을 못해요? 이혼 못하잖아요. 이혼 자체를 유책 배우자니까 상대방이 우리의 배우자가 그래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주의는 뭐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한다. 이혼 청구하지 못한다. 해도 기각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 이제 배우자가 내가 왜 이혼을 해줘?라고 해서 이제 버팅기게 되면 이혼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음을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이 있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된다. 이게 대원칙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 유무책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혼인을 끝내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존중을 해서 이혼을 시키려는 식의 어떤 법원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10년 이내에는 유책 배우자들도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 될 것 같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판결들이 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뭐 그냥 그런 몇 분위기 년 전에 정도만? 2010 한 7, 8년 전 정도 얘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파탄주의가 반 정도의 표를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시대가 지났고 이미 또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내 되면 되게 긴 시간이니까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해 주면 파탄주의인 거고. 네, 맞아요. 못 살겠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무조건 헤어지냐가 맞아요. 유책주의인데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아무래도 뭐 좀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들은 좀 파탄주의가 좀 대부분 더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결국에 이게 유책주의든 뭐 파탄주의든 결국에 어떤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 이런 것들 뭐 가장 많이들 이제 고민하실 텐데 그때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뭐 보면 뭐 약속의 5년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딱 살고 나면 뭐 재산을 뭐 많이 분할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 맨날 내 유튜브에 맨날 뭐 약속의 5년 가성비 10년 맨날 이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맨날 이거를 뭐 댓글을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년만 살면 무조건 재산 분할 뭐 어느 정도 받고 10년 살면 뭐 무조건 반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도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때 저번에 해주셨던 너무 아닌데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그걸 믿고 오세요. 나 참고 겨우 10년 채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가서 이제 9년인데 변호사님 나 1년만 더 참으면 50% 나와요.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죠. 어떤 거냐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10년을 살았고 뭐 20년을 살았고 5년을 살았어도 이 부부의 전체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총액이 작을수록 사실은 재산 분할은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반반 정도. 예. 예.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나눌 재산 그렇죠? 나눌 재산 없으니까. 그다음에 총액이 커질수록 사실은 반반 비율에 나오는 경우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뭐 급여 생활자로 일을 꾸준히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 그렇죠? 그래서 막 코로나 때 마스크 사업 해가지고 막 대박이 부러워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 네.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재능으로 갑자기 큰 부를 이루었단 말이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급여 생활로 얻어진 이 재산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10년을 살아도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살아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년을 동일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이 사람은 1억이 나오고 이 사람이 100억이 나오겠느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100억 주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이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양적인 요소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키우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재산 분할을 해주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이 혼인 생활이 똑같이 10년이 어떤 부분은 10년 여기도 10년이야. 근데 똑같이 10억이 남았어요. 근데 똑같이 그럼 5억 나눠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그 10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은 2억에서 이제 결혼을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2억에 뭐 아파트를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게 10억이 됐어.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10억의 아파트가 있는데 3년 전에 시가나 처가에서 5억을 증여를 받아서 그렇죠? 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네. 그래서 10억이 된 경우에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혼인 기간 중간에 외부에서 지원받은 특히 뭐 양가의 부모님들한테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금액이 전체 자산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증여받은 시점, 상속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약속의 5년이라든지 뭐 5년 지나면 뭐 유의미하게 뭐 인정해 주는 판례가 늘어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뭐 기간은 따지지 않나요? 기간 정말 사실 기간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예, 2년을 살았고 그다음 20년을 살은 거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저희가 이제 전업주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혼수 정도 해온 전업주부한테 2년 정도 혼인 기간이 지나면은 재산 분할 일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부양적인 요소가 컸어요. 그때 이제 꼬맹이 1명, 2명 있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전업주부가 앞으로 키워야 되는 거니까 재산 분할을 조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주자라고 해서 혼인 기간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양상이 또 전혀 달라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이내에 헤어지는 신혼부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가 없어요. 네.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2년이 지났거나 뭐 3년이 지났건 간에 그 2, 3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재산 그 부부 재산이 증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해온 거 가져가는 순으로. 그래서 원래 각자 가지고 있던 거 각자 끝내는 식으로 해서 만무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에는. 5년이 지나면은 뭐 그때부터 재산 분할 되냐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재산 분할의 의미보다는 그냥 서로 각자 가져온 거 각자 나누고 끝나는 정도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요. 딩크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딩크로 사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살았어요. 네. 근데 애는 없어. 네. 둘 다 맞벌이를 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5년 10년이라도 어쨌든 아이가 없으면 그냥 딱 자기가 가져온 만큼 자기가 재산 불린 만큼 딱 그 정도로 그냥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똑같이 맞벌이를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또 외부적인 요소들이 또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결혼 시작
시점에 누가 더 많은 어떤 자금을 대었는지,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중간에 우리의 소득뿐만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어떤 지원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반씩 해. 경제활동도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10년을 살았어. 그럼 반반이 맞겠죠. 네. 예,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기여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네. 아내분의 돈은 다 생활비로 쓰고 남편의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자고 네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법원에서 다 따져주나요? 다 따져줘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정말. 네, 나 그럴 수 억울하대. 있죠. 자기는 통장에 빵원이래. 자기는 모든 자기의 급여를 모든 다 생활비를 썼고 배우자가 차곡차곡 모아서 배우자 통장에는 돈이 되게 많을 것이고 나는 지금 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항상 뭐 물론 급여 생활자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게 지금 다 소비돼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봄이 맞기 때문에 나는 다 썼고 우리 배우자가 다람쥐처럼 다 이렇게 막 다 모아놨어. 네. 알뜰살뜰 모아놨어.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 그걸.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내 돈 다 쓰고 뭐 아내분, 남편분이 돈 다 모아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뭐 딱 착실하게 딱 모아놓으신 분당 좋은데. 그걸 보통은 다 이렇게 또 어디 뭐 코인으로 바꿔놓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디 뭐 해외로 네. 빼돌리고. 맞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어서 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아니면 나중에라도 찾게 되면 뭐 그때부터 뭐 공소시효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 시점에서 몰랐던 재산들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숨겨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숨기니까. 네. 요즘에 이제 30대들도 미혼율이 엄청 높고 그다음에 이제 83년생인가들도 이제 보통 이제 40이 다 됐는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넘었지 우리가 83년생.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워지고 사실 이게 되게 거대한 약간 벽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못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결혼을 안 한다. 선택적으로 안 한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안 하는 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지만 사실은 네. 이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비혼을 택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우리가요 결혼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노력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평균의 실종이라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네. 평균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회를 구성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다 나노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노인간이라는 말도 여러 번 쓰지 않습니까? 네. 나노화됐기 때문에 평균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뭐 가정, 결혼 뭐 성인이라면 20, 30대에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사실은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왜 그런가요? 답들은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반문할 수 있죠. 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사실은 이런 네. 세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안 하고 그 안 함에 있어서는 결혼 자체를 굉장히 뭔가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집값도 비싸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하는데 근데 이런저런 사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라고 들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벽들 말 그대로 사실 제일 큰 거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네. 결혼과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그냥 동거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의 유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는 내 한 몸도 사실은 그렇죠? 하기가 힘든데 내가 자녀를 또 키워서 이 작은 인간을 또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조금 많이 선택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가 그냥 미혼일 때 어떤 생활 수준 대비 훨씬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꼭 꽤 한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지금 행복보다 뭐 더 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약간 이런 게 어떤 좀 시대에 많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 결혼하고자 하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는 그때 잘 코로나 시대 거쳐가지고 결혼정보회사의 가입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끝끝내는. 네. 끝끝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혼도 이제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뭐 약간 이런 사람 약간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좀 원하고 뭐 예를 들어 나보다 뭐 조건이 뭐 예를 들어 안 좋고 경제력이 안 좋은데 그냥 내가 먹여 살릴게 뭐 약간 이런 식은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 맨날 그거 보잖아요. 맞벌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원하는데 네.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해봐라. 너라면 너랑 결혼하겠냐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뭐 어떤 경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결혼을 해서 뭐 잘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이들 가나요? 아니면은 이 뭐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도 결국에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지 어떠세요?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경제적이 좀 뭐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뭐 둘 다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차라리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어릴 때 빨리 만나서 그냥 같이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좀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갖추고 싶고 저 사람도 좀 갖추는 걸 바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랑 반대로 내가 조건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헤어지는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없거든요. 결혼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결혼의 조건이 돈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은 결혼을 유지할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내가 이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혼 전에 어떤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예상되는 거랑 달라지면은 오히려 그냥 더 쉽게 헤어질 수 있다. 오히려 예, 분해하시고 그거를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걸 보장 받았어야 되는데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예를 들어 뭐 가장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이 되게 많아 네. 그런 분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가 예를 들어 돈 엄청 많은 집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돈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경우 이런 많아요. 어떤 뭐 케이스?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이혼 소송 많이 해요. 아 남자들이 나중에 네. 이혼을 해요? 남자들이 금방 돈이 많으면 사실은 많은 여자들이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니즈가 맞았으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결혼에서는요 남자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실증을 내시고 오히려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하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유책사유잖아요. 유책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안 해주죠. 네. 나도 그거를 보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 보통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나올 수 없는 재산 분할을 더 해주고 조정으로 많이 끝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돈만 본다는 거 뭐 이게 이 결혼의 행복과는 또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근데 요즘에 워낙 그 돈에 대해서 좀 약간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결혼의 어떤 뭐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 본질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게 40, 50대 분들의 어떤 뭐 이혼율이 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뭐 사실인지. 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남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왜요? 왜 높은 초반. 거야? 40대 초반. 40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40대 초반은 유난히 막 이혼율이 높다 이건 아니에요. 항상 네. 이혼율은 항상 같이 비슷비슷한데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40대 초반은 항상 그냥 높아왔어요. 그냥 사실은 저는 이러거든요. 사람들한테 맨날 와가지고 한 3년, 2, 3년 정도 된 이제 부부들이 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3년 동안에 이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때 전쟁을 다 겪기 때문에 네. 그때 버티는 사람, 그 이후에 혼인 기간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3년 정도가 네. 마지노선이고 넘어가면 오히려 좀 안 싸우고. 그때 이제 볼장 다 보고서 이제 그렇죠. 초반에 많이 싸우죠. 예, 약간 이제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첫 아기 낳고서 이제 돌 지나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니까 그때까지 버티면은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네. 이제 그렇게 한 고비 겪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좀 올라가면은 다시 또 이혼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초등학교 가면 왜 이혼을?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아이들이 손이 덜 가고 그 전까지는 되게 바빠. 아이들 뒤지작거리 하더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조금 여유로워. 그러면 부부와의 두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죠. 그때 외도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예, 그때 이혼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요. 아이가 일단 있으면은 굉장히 이혼하는 거에 심사숙고하시고 네. 아이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심사숙고를 하시고 아이 때문에 이혼은 조금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아이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생, 그렇죠. 예. 아이도 사실은 뭐 이혼을 해서 부부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 인생, 본인의 행복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아이 막 2명 낳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둘 낳으면 사실 신혼에다가 아이들 키우고 하면 한 10년 훌쩍 가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애 하나 낳으면 뭐 한 5, 6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 그때 가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뭐 그 외에 어떤 뭐 이혼 사유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연령별로 뭐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연령별로 20대부터 70대까지 항상 1위는 외도. 신혼이혼에서는 이제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에 뭐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 외도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외도로 헤어지는 경우에 결국에 대다수의 어떤 그 뭐랄까 유책이 없는 분, 네. 상대 네. 배우자라고 해야 될까? 네. 이분들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보통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낌새를 다 알았는데 결혼하신 케이스인가요? 연애 때 한번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이제 싹싹 빌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외도를 하잖아요. 한 번이 안 해요. 습관성으로 해요. 네. 벌써 이제 이미 연애 때부터 뭐 바람 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혼을 안 해요, 오히려. 연애 때 바람 핀 분들이 이혼을 안 해요? 연애 때 내 배우자가 이미 남친 여친이 바람을 핀 이력이 있었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용서를 해주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몇 차례 발생을 하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합니다. 왜요? 빠졌으니까. 알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런 분들이요. 배우자를 일단 굉장히 사랑해요. 하긴 그러니까 바람을 펴도 결혼했겠지. 네. 네. 굉장히 애정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배우자들이 굉장히 요 바람만 빼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바람만 빼면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배우자, 나한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장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걸리잖아요. 헤어져요. 습관성이기 때문에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하고 이성하고 계속 연을 맺으면서 몰래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만남 즉시 헤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걸리면은 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요. 다시 돌아오겠지. 약간 이런 거구나. 저의 말은 진짜 믿으세요. 진짜. 아마 이 경험자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한 경우에는 이혼하시죠. 그런 케이스 10%.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막 진정한 사랑을 찾았네 뭐네 하면서 기존의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로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나는 뭐 배우자가 싫어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혼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결혼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진짜 주변에 있으세요? 있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하고서 한 10년 살았어. 애도 둘 낳는데 저는 결혼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대요. 항상 그래요.
선생님 결혼제도와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시작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런 분들의 부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기적인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결혼 전에 했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내 뭐 취미 생활이나 내가 어떤 그쵸 생활 방식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나 일주일에 5번 술 먹던 사람인데 그거 제한됐어. 그 빨리 들어가야 돼. 나 어디 맨날 어디 여행 가던 사람인데 그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생활 방식이 제한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은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예전 생활을 그대로 고수를 하려고 하고 그게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나는 살아봤는데 결혼 제도랑 안 맞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네. 사실은 더 많은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막 얘기를 들어봐요. 결혼 제도랑 안 맞았어. 그래서 막 뭐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얘기하는데 진짜 다 시답지 않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답지 않은 얘기. 그래서 내가 가서 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고요. 그냥 고민 털어놓는 친구는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냥 고민. 산책하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산책 정도를. 외부적인 요인, 이성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실 내쫓아요. 선생님 그거 되게 비겁한 짓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 이혼하고 싶으시면 배우자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시려고 하냐. 그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연애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런 사고가 네. 없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결혼 과정 중간중간에 이게 항상 뭐 바쁘다 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잘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뭐 결혼하려다가 뭐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니면 뭐 연애 단계에서 뭐 이제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뭐 스토커로 돌변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막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화두가 사실 안전 이별이잖아요. 안전 이별? 예, 너무 무섭죠 사실. 맞아요. 네, 막 일가족을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죠, 정말 많고 그 요즘에는 이제 뭐 다른 양상으로는 요즘에 많이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이렇게 내용 증명 많이 보내요. 내용 증명을 뭘 보내요? 사귀다가? 사귀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준 뭐 이렇게 다시 돌려줘라. 네. 우리 데이트 비용 내가 이렇게 썼는데 반 정도 청구한다 이러면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연인 간에 성관계 할 때 남자분들 녹음하시는 거 필수예요. 진짜.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게 동의받지 않은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기 때문에 좀 많아요. 뭐 많다기보다는 뭐 그냥 일상이죠. 일상 정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그냥 엄마들도 그렇게 아들들한테 대학생 아들들한테 가르친다. 녹음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동의 받아라. 동의 받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동의 받고 시작한다. 동의라는 거를 뭐 네. 녹음을 녹음을 동의. 정말이. 네. 그래요? 네. 너무 뭔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막 신고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로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막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성범죄자로 막 남자친구 신고하고 막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신고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날에 무슨 어떻게 남사스럽게 녹음이냐라고 하지만 네. 지금은 당연한 듯이 얘기가 됐고요. 제 동료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얘기하는 애 있었어요. 무조건 녹음이지. 동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얘기를 하겠죠. 동의의 효력이 24시간은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막 6시간 이후에 기분이 나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게 있으면은 나중에 뭐 신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걸로 해서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남자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자 강제추행 당했다고 해서 종종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여자만 인정받고 남자들은 아니요. 그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이제 사실은 물리력의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 요즘에 그 데이팅 앱들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데이팅 앱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요. 데이팅 앱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남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 성관계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가 동의되지 않는 관계였다 하면서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뭐 하루에도 수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천 건이나 네, 전국에서 한 수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울면서 전화하죠. 막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 녹음이 안 돼 있으면은 힘들죠.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두 사람 간의 은밀한 내역이기 때문에 입증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은 아 피해가 있었다고 많이 수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서운 거죠. 이걸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합의로 시도하고 싶고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고 싶고 그거를 사실은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뭐 퍼센트는 뭐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뭐 꽤 많이들 이렇게 실형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많고요. 대신에 그렇게 고소건 중에서 혐의가 입증 안 된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짜 깜빵에 갈지 아니면 무혐의가 될지 다툴지 모르고 또 특히 뭔가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네. 예,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연관돼 있으신 분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되면은 직업적으로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위험하네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 지금 그거 남사스럽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럼 녹음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카톡 이런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기분이 나빴어. 사과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일종의 그 사과하시면 안 돼요. 아 거기서 사과하면 안 돼요? 사과하면은 강압적으로 했다 이런 취지로 또 보일 수 있기 거예요? 때문에 네가 기분 나빴던 미안해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죠. 그게 하나하나 나중에 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가 혹시나도 젊으신 분들 한번 좀 고민 많이 해보시는 우리가 안전이별 얘기하다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안전이별의 약간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안전이별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막 집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물론 여자친구도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뭐 소위 말하는 게 스토커 뭐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범죄 너무 심각한 범죄로 가는 거고 요즘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그래요? 예. 정말 스토커들이 있죠. 예. 너무 심각한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도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휴대폰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미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미행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GPS 기계를 다루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없이 된 내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외도의 증거를 확보를 해서 저들을 응징하고 저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소송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굉장히 울분에 찬 목소리가 많고 뭔가 증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사실 시도되고 있죠. 아 그래요? 이제 요즘에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걸리고 막 이러는. 블랙박스 되게 고전적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쨌든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증거를 잡거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정말 힘들죠. 요즘에는 또 뭐 저도 이제 많이 죄송한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안 걸리는 법, 그다음에 찾아내는 법. 그러면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들이 너무 다 공개가 돼 있고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쌍방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 좀 더 치밀하게 막 속이죠. 사실은. 부부 사이에 뭐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이제 연애 사이에서도 이게 저희 채널에서 뭐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뭐 끝나고 파혼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 막 상대가 계속 집착하고 이러면 이게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막을 수야 있겠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지만 대신에 집에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스토킹인데요. 그거 처벌이 돼요? 처벌돼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처벌이 돼요. 뭐 문자 맨날 보내고 전화 맨날 하는 것도 다 스토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처벌을? 옛날에는 참 그거를 뭐랄까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걸 되게 낭만처럼 여기던 시절, 낭만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다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신고했을 때는 뭔가 기다리고서 마주쳤다 하면은요 경고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은 정말로 형사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처벌이라면 뭐 징역도 사나요? 징역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은 스토킹 같은 경우에 뭔가 쫓아다니고 계속 연락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 정도가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수위가 높아지면 사실은 어떤 행동에 따라서는 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기도 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래도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해요. 해요. 예. 아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외국 영화는 막 해주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는 더 약간 막 못 막아주고 막 이런 그런 접근 금지가 그냥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접근 금지 해 100m 이내 들어오지 마. 그리고 만약 들어오면은 또 뭔가 또 과태료 내야 돼. 이 정도니까 네. 이 사람이 맘 먹고 그냥 광인이 맘 먹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흉악한 무서운 범죄들이 그거 다 적응금지 이미 다 된 상태인 건데 네.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러면 그냥 막 찾아와서 또 다시 막 문 두드리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징역을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고 갈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 거기까지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냥 뭐 네. 경찰 다시 불러서 뭐 설득해서 보내는 정도.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냥 무슨 뭐 연인 간의 싸움인데 뭐 부르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아예 양상이 달라져서 남자분이든 여자분 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기사에서 하나 봤는데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뭐 이렇게 양육권 때문에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양육권을 뭐 아내든 남편한테 갔는데 그 아이를 막 또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학교에서 막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동네로 막 데려가고 그러면 뭐 애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제 워낙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탄 거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상대방이 양육자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판결을 양육자를 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이를 뭐 이렇게 탈취를 해와서 숨거나 그런 분들은 실무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래도 가끔 일어나기는 해요.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거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실은 아이를 다시 인도해 올 수 있는 집행의 절차가 있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맘먹고 사람들이 숨거나 하면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마땅치 그런 않아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막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강제로 뭐 문을 열고 아이를 이렇게 부모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뭔가 공권력일 텐데 그렇게는 못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양육자와 친권자가 아닌데 아이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탈취해 간다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실무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인정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데려가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다 지키세요. 사실은 많이 싸우다가 양육자 분쟁에 대해서 많이 싸우다가 법원이 판결이 나의 의사와 다르다고 하면 많이 그걸 존중을 하면서 면접교섭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배우자의 통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사 통신사에다가 내 배우자의 뭐 1년치 통화 내역, 발신 내역을 확인을 해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예전에는 허가가 돼서 통신사에서 다 허용을 해줘서 다 보내줬는데 최근 한 5, 6년 동안 통신사에서 그걸 다 거부했어요.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만약에 그걸 허가를 해주면 그 약간 가입자들 탈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 저기 뭐 SK인데 나 저 LG로 가겠다. 얘네만 보호해 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사 통신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안 해줬다가 그만큼 이혼하고 외도가 많구나. 정말 많아요. 일단 예전에는 그게 통신사에다가 통화 내역 조회하는 게 일종의 그냥 필수처럼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5, 6년 동안은 그거를 이제 통신사에서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작년에 7월, 8월쯤에 대법원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통신사야 너네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거 우리가 문서 내라고 하면은 문서 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트렌드가 확 바뀌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통신 내역 같은 것도 1년치를 다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제일 뭐 이제 SNS, 카톡 같은 경우에는 3개월치
수발신 내역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확인은 안 돼요. 자기야 잘 잤어 이런 내용은 확인은 안 되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서로 주고받았다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도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이제 법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면 데이터를 제공해주겠다. 네. 이제 이 정도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였고요. 또 이제 뭐 조금 됐지만 사실은 주거 침입이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아 주거 침입도 문제 되겠네요. 가장 뭔가 참지 못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네. 없는 사이에 상간자가 내 집에 들어왔다. 네. 우리 집에 들어왔다. 네, 네. 나의 주거 공간을 침입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감정적인 문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뭐 배우자 어디 갔을 때, 어디 뭐 여행 갔을 때, 뭐 출장 갔을 때 해가지고 막 드나들고 거기서 이제 성관계하고 안방에서 막 성관계하고 막 보란 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가 원래는 오랫동안 그런 행위가 주거 침입에 다 해당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 2년 정도 됐는데 대법원 판례가 또 변경돼서 배우자 일방, 그러니까 바람핀 사람이죠. 배우자 일방의 허가를 받고 집에 들어왔으면 그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집주인이니까 동의받은 거다. 네, 일방의 허가만 받아도 동의만 받아도 그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냥 전체적으로 법의 어떤 그 재판 그 결과들이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 이런 거는 그냥 민사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네, 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간 피해자들이 더 울분을 토하는 게 네. 뭐 형사처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증거 수집하면 내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런 거를 이제 뭐 권장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권장하냐 불륜 권장하냐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판례가 이렇게 좀 바뀔 때마다 뭐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 간통이 폐지됐을 때 얼마나 지금도 역시 막 말이 많은데요. 그때 정말 말 많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 형사 처벌을 안 한다면 뭐 민사라도 많이 이렇게 그 피해를 복구를 해주면 좋을 텐데 뭐 민사에서 뭐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럼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늘어난다고 우리가 맨날 늘어나야지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는 안 늘어났고 요즘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법원도 각성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각성을 조금 했구나. 네. 뭐 이혼까지 이르게 되면은 만약에 뭐 외도로 인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면 보통은 3천. 네. 이혼에 이르지 않으면 3천 밑에서 많이 인용이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불륜을 조장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뭔가 그 시대의 분위기랑은 아직은 좀 뭔가 사법부의 어떤 뭐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이것도 뭐 차근차근 뭐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저희 채널은 이제 뭐 결혼을 또 권장하고 뭐 잘하는 결혼은 정말 인생에 도움된다 이렇게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하실 것 같단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남녀가 있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라, 이런 거 좀 준비해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결혼할 때 어떤 거를 제일 고려해야 돼요? 아, 저요? 저는 결혼할 때 그걸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적 매력을 제하고 나는 판단을 해라.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네. 절대 이렇게 친구로도 안 지낼 것 같은 성격인데 뭐 그런데 막 결혼하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성적 매력을 딱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랑 동성인 남자친구, 동성인 여자친구인데도 참 그냥 평생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네. 얼굴 보지 말라. 그러니까 얼굴을 봐도 되는데 얼굴을 빼고도 참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 보통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성격도 그냥 대충 오케이 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배우자를 볼 때 이 사람한테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점은 커 보이고 단점은 작아 보이죠. 네. 그렇죠?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고 결혼 후에 달라지겠지. 결혼이면 달라질 거야.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달라질 거야. 네. 사실은 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은 점점 더 커지지
절대 작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점을 수용하고 살 수 있는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쭉 할 수 있는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점점 단점이 커져지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좋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오히려 좀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이혼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난 질문인데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국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또 내가 또 먼저 궁금해요. 저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도 사실 되게 힘든데 보통은 이제 각자 마음대로 사는 그 방향도 막 다 다른데 아까 말한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그 호감이라든지 잠깐의 어떤 그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재테크 얘기하니까 뭐 최소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을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 극단적인 성향인데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바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못 바꾼다 그래요. 못 바꾸죠. 못 바꾼다 대부분.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은 만나보면서 좀 성향도 보고 좀 목표 가치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동거를 추천하시나요? 동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거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도 괜찮다. 옛날에 우리가 막 동거하면은 뭐 되게 막 선진문화 막 그쵸 막 외국에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있을 것 같고 조금 약간 터부시되고 그랬잖아요. 약간 뭔가 까진 애들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했는데 동거 괜찮은 것 같아요. 동거라는 게 사실은 연애랑 결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일상을 공유를 하는 건데 그 신해철 씨 노래 아세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그거 축가 같잖아요. 내게로 와줘. 일상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건데 그 일상 공유는 사실은 공간을 공유하는 게 정말 크고 시간도 공유하고 경제도 공유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공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와 다른 점을 어느 정도 조율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동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저도 여기서 좀 동의가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데이트할 때 뭐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저는 사람은 충분히 연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시간은 연기력으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맞아요. 24시간을 커버하거나 막 6개월을 커버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데 같이 살거나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아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거든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다 뭐 이런 연예인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거다. 저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상담 오셔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제 배우자가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얘기하면서 하시는데요. 제가 그게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인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네. 그거 보통 뭐 이렇게 강호동 같은 사람들 앞에서 조절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다.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는요 말 그대로 장애이기 때문에 질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 탓할 수 없죠. 몸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이니까요. 근데 마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집에서 막 하염없이 맨날 화를 내고 사소한 거에 화를 내지만 외부에서 제3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제3자들한테는 화를 내지 않아. 젠틀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이죠. 그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가 갑질하는 사람들인데요.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 간에가 정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정말로. 사람 간의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정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게를 해서 손님을 대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와 부하를 대할 수도 있고 동료를 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10분의 1만 친절하게 배우자를 대하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무촌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만 이혼을 하면 남남이거든요. 네. 그냥 도장을 찍는 순간 남남이고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장 하나로.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존중, 예의를 갖추는 거는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게 하는 순간 이제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당연한 존재처럼 생각이 드니까 뭐 내가 뭐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 차리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뭐 그냥 편하게 하겠다면서 이제 시작된 게 어느 순간 이제 예의가 없이 뭐 그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 분들이 녹음을 해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남자분들 여자는 똑같아요. 그렇게 배우자가 욕을 해요. 그거를 녹음을 해서 오시는데요. 정말 듣기가 너무 괴로워요. 아,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욕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거를 네. 너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욕먹을 짓을 했지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제가 듣고 있는데 비참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안 맞는다고 그냥 막 또 갈라서려고 하지 말고 결국에 좀 맞춰가면서 나도 좀 지킬 건 지키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님과 함께 요즘 사람들의 이제 이혼 사유부터 뭐 이혼을 한다면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